내년엔 내가 우승할 거야. 손흥민이 로메로에게 던진 이 한마디가 LA 전역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일까요? 2026 시즌, 손흥민은 자신의 선언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LAFC에는 선수들이 직접 선택한 새 감독이 선임되었고, 손흥민의 절친 레길로는 라이벌팀 인터 마이애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개막전은 바로 그 두 팀의 대결입니다. 손흥민 대 메시, 손흥민 대 레길론.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각본 아닌가요? LAFC의 새 사령탑 도스 산토스 감독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이 우리의 강점이다. 역습의 달인 손흥민에게는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공격 자원의 약점은 여전합니다. 과연 LAFC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 마이애미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포츠 기자 다니엘 레이스입니다. 지금부터 LAFC와 손흥민 그리고 다가오는 2026 시즌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BMO 스타디움 내 필드 클럽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LAFC는 구단 역사상 세 번째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바로 마크 도스 산토스였습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인 그는 2007년 30살의 나이에 일찌감치 지도자의 길로 접어든 인물이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4개 언어에 능통한 베테랑 지도자였습니다. 18년차 지도자로서 쌓은 그의 경력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유럽 축구연맹 프로 지도자 자격증까지 취득하며 끊임없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LAFC에게 낯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구단 창단 첫 시즌부터 수석 코치로 합류했고 같은 해 밴쿠버 화이트캡스 감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2019년 황인범을 영입한 감독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 밴쿠버를 이끈 뒤 2022년 다시 LAFC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로 4시즌을 함께했습니다. 체룬돌로 감독 시절 LAFC의 성과는 화려했습니다. 부임 첫 시즌 창단 첫 MLS컵 정상에 올랐고 2022년 서포터즈 실드, 2024년에는 미국 축구의 FA컵이라 할 수 있는 US 오픈컵까지 들어올렸습니다. 2025 시즌에는 여름에 합류한 손흥민과 드니, 부안가를 투톱으로 세워 화끈한 역습 전술로 팀을 서부 컨퍼런스 3위에 올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도스 산토스는 수석 코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베넨 로젠탈 구단주가 먼저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LAFC를 단순히 승리하는 팀 이상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정신, 서포터들, 구단을 정의하는 가치들을 반영하는 문화를 창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확실히 그 비전을 구현할 인물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창단 초기부터 함께했고 구단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로젠탈 구단주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차기 감독을 물색한 결과 도스 산토스 감독이 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선한 아이디어와 명확한 비전을 갖춘 보기 드문 인물이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존 토링턴 단장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는 도스 산토스 감독의 아이디어, 리더십, 팀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밌고 공격적이며 강렬한 축구 스타일을 추구하는 동시에 협력적인 마인드와 명확한 경기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LAFC에서 유망한 젊은 선수부터 경험 많은 베테랑 선수까지 모두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도스 산토스 감독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4년 전 LAFC로 돌아왔을 때 이곳이 마치 집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주방 직원, 건물 청소원, 일상적인 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방향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훨씬 수월한 환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팀으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단순히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훈련에서 최선을 다하고 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전념한다면 그 결과는 경기장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손흥민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LAFC가 영입한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으로 여름에 합류한 뒤 곧장 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적응기 없이 녹아들며 정규 시즌 9골 3도움, 플레이오프 3골 1도움으로 걸출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플레이오프 4강에서 밴쿠버를 상대로 홀로 멀티골을 넣으며
승부차기까지 경기를 끌고 간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과 부안가 등 베테랑 선수들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공평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과 매일 함께하면서 이따금 직설적이라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자녀들과 갖는 것처럼 선수들과도 맺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손흥민이든 부안가든 어떤 선수와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며 모든 관계에 있어 솔직하게 대한다면 모든 게 쉬워진다고 답했습니다. 차등을 두지 않고 솔직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LAFC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는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역습에 특화된 손흥민에게는 최적화된 전술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특별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은 오직 팀과 팀의 우승만을 생각하는 준비된 위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독직을 수락한 직후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흥민이 팀에 있는 상태에서 감독직을 맡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이 LAFC에 합류했을 때를 회상하며 그는 마치 돌풍을 일으키는 만화 캐릭터 테즈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합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의 주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이 주장 완장 없이도 이미 팀을 이끄는 리더로 자연스럽게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정확한 메시지를 던질 줄 알고 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는 선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완장이 리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완장을 받는다는 오래된 축구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소셜미디어상에서 일부 팬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독이라는 자리는 늘 평가와 압박을 동반한다는 것. LAFC의 경쟁력 때문에 다른 MLS 구단의 감독직 제안을 고사한 만큼 외부 반응에 흔들리기보다 팀과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2026년 시즌은 2월 17일 콘케이케프 챔피언스컵 1라운드에서 온두라스의 레알, 에스파냐와의 경기로 막을 올립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 체제의 첫 실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팀들이 승리를 갈망하고 있고 홈팬들도 승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수석 코치에서 감독으로 도스 산토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LAFC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구성원, 그리고 사미오의 서포터 그룹을 비롯한 팬들이 하나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의 역할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폴스9이라는 포지션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폴스9은 현대 축구에서 중앙 공격수 위치를 맡지만 실제로는 중원까지 내려와 연계와 드리블, 측면 플레이를 오가며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저는 도스 산토스 감독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전술 철학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중앙과 포켓 공간에서 플레이하며 윙어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편안하게 뛸 수 있는 포지션에서 계속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의 활약상을 되돌아보면 이 전술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손흥민은 적응기 없이 팀에 녹아들며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골만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을 조율하는 지휘자 역할을 해냈습니다. 드니 부안가와의 호흡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안가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기간 24골을 넣으며 득점왕 경쟁을 펼쳤습니다. 3시즌 연속 단일 시즌 리그 20골 이상을 기록한 공격의 중심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부안가가 왼쪽에서 파고들어 마무리를 짓는 패턴이 자주 나왔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두 선수의 조합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전방에서 침투할 뿐만 아니라 중원까지 내려와 찬스를 만드는 모습은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관찰한 손흥민의 움직임은 매우 유동적이었습니다. 최전방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좌우로 폭넓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교란시켰습니다. 중앙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따라 나설지 말지 고민해야 했고 그 순간 생기는 공간을 부안가와 다른 공격수들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 노트에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격 패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내려오면 윙어들이 중앙으로 파고들고 손흥민이 전방에 머무르면 윙어들이 폭을 넓히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LAFC 공격의 핵심이었습니다. 새 시즌을 앞두고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전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계획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특별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팀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가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LAFC의 공격력은 분명 리그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시즌 경기들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공격이 지나치게 왼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왼쪽 라인은 막강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과 왼쪽으로 가며 플레이하고 드니 부앙가가 왼쪽 윙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앙가는 3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기록한 공격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MLS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른쪽이었습니다. 오르다즈와 마르티네스가 오른쪽 윙어로 나섰지만 왼쪽만큼의 위협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르다즈는 21살의 젊은 선수로 지난 시즌 잘했지만 꾸준함이 부족했습니다. 마르티네스 역시 기복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평점이 7점대를 넘기지 못했고 경험 부족이 중요한 순간마다 드러났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중결승전이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공격진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르다즈와 마르티네스는 전반전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르티네스가 후반전에 투입됐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혼자 돌파를 시도하다 볼을 잃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연장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승부차기 끝에 LAFC는 패배했고 시즌이 끝났습니다. 상대 팀들도 이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LAFC를 상대할 때 수비 진영을 왼쪽으로 집중시키고 오른쪽 공간을 내주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만 막으면 LAFC의 공격은 둔화됐습니다. 오른쪽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술 분석가들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LAFC는 왼쪽에 의존하는 예측 가능한 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쪽 날개의 균형이 무너진 팀은 결국 큰 무대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쪽 공격 자원 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증된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기복 없이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오른쪽 스페셜리스트 말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공격 자원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LAFC 프런트는 이적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공격. 그것이 LAFC가 우승을 노리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두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있지만 한쪽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양쪽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LAFC는 진정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LAFC가 2026 시즌 우승을 꿈꾸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 마이애미였습니다. 2024년 MLS컵 우승팀인 인터 마이애미는 리오넬 메시를 중심으로 여전히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MLS 역사상 최초로 이 시즌 연속 MVP를 수상했습니다. 정규 시즌 득점왕에 오르며 리그 최고의 공격수임을 증명했습니다. 9경기 연속 최소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한 시즌 10차례 멀티골을 터뜨렸고 2시즌 이상 연속으로 36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메시가 경기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의 전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비수들은 메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다른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열렸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 시스템은 메시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 마이애미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조르디 알바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메시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레프트백이었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메시와의 연계 플레이는 인터 마이애미 공격의 핵심 패턴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세르히오 부스케츠도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중원을 장악하며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던 핵심 미드필더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인터 마이애미는 새로운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 마이애미 프런트는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그들은 알바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 이적 시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경험을 쌓은 검증된 레프트백이 필요했습니다. 구단은 승리하는 클럽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인터 마이애미의 훈련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메시를 중심으로 한 훈련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우승의 맛을 알고 있었고 더 많은 트로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배고픔이 느껴졌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단순히 메시 한 명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조직력과 개인 기량이 조화를 이룬 완성도 높은 팀이었습니다. 수비는 견고했고
중원은 안정적이었으며 공격은 날카로웠습니다. 메시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무리를 짓는 구조였습니다. LAFC 입장에서 인터 마이애미는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였습니다. 손흥민과 메시, 두 슈퍼스타의 대결은 MLS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대결을 넘어 팀 대 팀의 싸움에서 누가 더 우위에 설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026 시즌 LAFC가 우승을 차지하려면 결국 인터 마이애미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손흥민과 도스 산토스 감독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조르디 알바의 후계자를 찾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페인 출신 레프트백 세르히오 레길론과 2027년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에는 2028년 12월까지 연장되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레길론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손흥민을 떠올렸습니다. 두 선수는 토트넘 시절 절친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토트넘으로 온 레길론은 손흥민과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자주 함께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둘의 우정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레길론은 소셜미디어에 손흥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그리움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2021년 구단 공식 채널 인터뷰에서는 어린 시절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손흥민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중에도 손흥민의 세레머니를 따라하며 골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종종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팀 동료 이상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레길론의 토트넘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렌트퍼드로 임대를 전전했습니다. 2024-25 시즌 토트넘으로 복귀했지만 확고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시즌 종료 후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한 채 약 6개월을 무소속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레길론이 지난해 5월 토트넘과 아스턴, 빌라전에서 74분을 소화한 이후 실전 감각이 부족한 상태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으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선수라며 인터 마이애미에서 다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구단 발표를 통해 레길론이 유럽 최고, 무대에서 경쟁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쿼드의 중요한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길론은 입단 소감에서 강한 의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진 승리하는 클럽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자신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승 경쟁을 하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트로피를 모두 손에 넣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레길론의 영입으로 2026 시즌 개막전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MLS 사무국은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개막전을 2026년 2월 22일로 확정했습니다. 장소는 LAFC의 홈 구장이 아닌 77,500 석 규모의 LA 메모리얼 콜리스움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메시의 맞대결만으로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경기였는데 여기에 레길론까지 가세하면서 또 다른 서사가 더해졌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왼쪽 측면 수비수로 나설 가능성이 큰 레길론은 LAFC의 윙포워드로 뛰는 손흥민과 직접 맞대결을 펼치게 될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같은 왼쪽 라인에서 호흡을 맞추던 두 선수가 이제는 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매치업이 단순한 포지션 대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아는 두 선수의 심리전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레길론의 수비 습관을 알고 있을 것이고 레길론 역시 손흥민의 드리블 패턴을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였기에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대결이었습니다. 개막전까지 2달여가 남은 시점에서 레길론은 인터 마이애미에서의 적응 기간을 가질 것입니다. 메시, 수아레스와 함께 훈련하며 팀의 전술을 익히고 실전 감각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도스 산토스 감독의 새로운 시스템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해나갈 것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LA 메모리얼 콜리스움. 그곳에서 손흥민과 레길론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아닌 라이벌로 말입니다. 2026 시즌 MLS 개막전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 축구 팬들의 관심은 한 경기에 쏠렸습니다. 바로 2월 22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리는 LAFC 대 인터 마이애미 경기였습니다. 장소는 LA 메모리얼 콜리스움 77,500석을 가득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빅매치였습니다. 이 경기가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선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맞대결이었습니다. MLS 무대에서 두 슈퍼스타의 첫 대결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레길론의 존재가 또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절친이었던 레길론이 이제는 인터 마이애미의 레프트백으로 손흥민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펼쳐질 두 선수의 대결은 단순한 포지션 싸움을 넘어 감정과 추억이 얽힌 특별한 매치업이었습니다. 저는 양 팀의 전력을 분석해 봤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2024년 MLS컵 우승팀으로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메시를 중심으로 한 공격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조직력 또한 뛰어났습니다. 알바와 부스케츠의 은퇴로 빈자리가 생겼지만 레길론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LAFC는 손흥민과 부앙가라는 강력한 투톱을 앞세웠습니다. 부앙가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24골을 넣으며 득점왕 경쟁을 펼쳤고 손흥민은 합류 직후부터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공격 자원의 약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개막전을 시즌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승 후보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낸다면 팀의 사기가 치솟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보강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폴스다인 전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이 경기는 중요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시즌 첫 경기부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특히 레길론이 새로 합류한 만큼 그가 팀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보여줄 첫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테스트 상대를 만나는 셈이었습니다. 경기장 선정도 흥미로웠습니다. LFC 홈구장인 비에모 스타디움이 아닌 LA 메모리얼 콜리스에서 경기가 열리는 것은 이 경기의 특별함을 상징했습니다. 더 많은 팬들을 수용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MLS는 이 경기를 리그 홍보의 최대 이벤트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티켓 판매는 발표와 동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손흥민과 메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시즌 개막전이라는 특별한 무대에서 말입니다. 한국 팬들도 상당수 LA로 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아르헨티나 팬들 역시 메시를 보기 위해 몰려들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단순한 개막전을 넘어 MLS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명승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손흥민 대 메시, 손흥민 대 레길론, LAFC 대 인터 마이애미. 여러 서사가 얽힌 이 경기는 축구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모든 시선이 LA 메모리얼 콜리스으로 향할 것입니다. 개막전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양 팀의 준비는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LAFC 훈련장을 방문해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 훈련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 마이애미를 상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의 가장 큰 고민은 메시를 어떻게 막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메시는 MLS 무대에서 이미 신의 경지에 오른 선수였습니다. 그를 1대1로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대신 공간을 차단하고 패스 루트를 막는 조직적인 수비가 필요했습니다. 손흥민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공격에서만이 아니라 수비 가담에서도 그의 활약이 필요했습니다. 폴스나인 포지션에서 전방 압박을 시작하고 인터 마이애미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손흥민의 활동량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역할이었습니다. 부안가와의 호흡도 더욱 정교해져야 했습니다. 두 선수가 왼쪽에 치우친 공격 패턴을 상대가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 오른쪽으로의 전환이나 중앙 돌파 같은 변칙 플레이가 필요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팀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역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레길로는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함께 훈련하고 경기를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어느 타이밍에 안쪽으로 파고드는지 언제 슈팅을 시도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도 레길론의 수비 습관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레길론이 적극적으로 전진할 때 뒷공간이 노출된다는 약점, 1대1 상황에서 속도 싸움에 약하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아는 만큼 심리전이 중요한 대결이 될 것이었습니다. 메시와 손흥민의 직접 대결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두 선수는 포지션이 달라 직접적인 맞대결보다는 각자의 팀 공격을 이끄는 리더로서 간접 대결을 펼칠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이었습니다. LAFC의 수비진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메시를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비수들은 영상 분석을 통해 메시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호하는 슈팅 각도, 패스 타이밍, 드리블 패턴 등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가 강팀이지만 LAFC 역시 손흥민과 부안가라는 막강한 공격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홈 관중의 응원을 받으며 싸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 인터 마이애미 감독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손흥민이라는 변수를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활약했고 MLS에 와서도 즉시 적응하며 괴물 같은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골을 허용할 수 있는 위험한 선수였습니다. 전술 분석가들은 이 경기를 놓고 다양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메시의 경험과 인터 마이애미의 조직력을 우위로 보는 의견이 많았지만 손흥민의 폭발력과 LAFC의 홈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결국 경기 당일 컨디션과 전술 운용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물론 한국과 아르헨티나 언론도 이 경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MLS 개막전이 이토록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리그 사무국은 이 경기를 통해 MLS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손흥민은 훈련 후 인터뷰에서 메시와의 대결에 대해 묻는 질문에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메시는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며 그와 같은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LAFC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개막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두 팀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이어갈 것입니다. 전술 훈련, 체력 관리, 심리적 준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2월 22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기 전 선수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2025년 12월 중순 시즌을 마친 LAFC 선수들은 각자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즌을 마친 후 휴가 중 토트넘을 방문했을 때 로메로와 라커룸에서 나눈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메시를 우승하게 냅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자신이 우승할 차례라는 당찬 선언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터 마이애미라는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LAFC 프런트는 이적 시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공격 자원 보강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선수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루머가 돌았지만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단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를 지원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선수들의 휴가 기간 동안 차분히 다음 시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전술 분석, 상대팀 연구,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 구성 등 할 일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스쿼드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선수들이 복귀하면은 새로운 시스템을 심어줄 계획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주전 선수들과의 신뢰가 그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2월 17일 LAFC는 콘카카프 챔피언스컵 1라운드에서 온두라스의 레알 에스파냐와 맞붙게 됩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 체제의 첫 공식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이 얼마나 완성도 있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폴스 9 역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인 2월 22일 운명의 개막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LA 메모리얼 콜리즘에서 펼쳐질 LAFC 대 인터. 마이애미 경기는 2026 시즌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한 판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기먼 26 시즌이 MLS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슈퍼스타의 첫 풀시즌, 메시의 연속 우승 도전, 그리고 수많은 스토리라인이 교차하는 한 해가 될 것이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면서도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겠다는 약속, 손흥민과 선수들과의 솔직한 소통, 그리고 LAFC를 집과 같은 곳으로 여기는 애정 말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LAFC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오프시즌을 보낸 후 새 시즌 준비를 위해 LA로 복귀할 것입니다. 토트넘에서의 화려했던 시절,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MLS에서의 도전,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한 그의 열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325 서포터 그룹을 비롯한 LAFC 팬들은 새 시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첫 풀시즌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지, LAFC가 인터 마이애미를 제치고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응원 메시지와 기대감이 넘쳐났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선수들 역시 오프 시즌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레길로는 새로운 팀에서의 첫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2월 하순 개막전에서 손흥민과 재회하게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26년 MLS 시즌은 이렇게 뜨거운 기대 속에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라는 새로운 지휘자, 손흥민이라는 폴스 9, 보강이 필요한 오른쪽 공격 자원, 그리고 넘어야 할 거대한 벽 인터 마이애미, LAFC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2월 중순 챔피언스컵으로 포문을 열고 2월 하순 개막전에서 인터 마이애미와 격돌합니다. 그리고 긴 시즌이 펼쳐질 것입니다. 손흥민의 LAFC 유니폼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의 겨우 출발점입니다.
우승을 향한 여정,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습니다. 그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레예스 기자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다. 2025년 12월 LAFC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라는 새로운 지휘자가 등장했고, 그는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감독직에 올랐습니다. 솔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의 리더십은 LAFC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폴스9이라는 포지션에서 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습 축구. 그것이 바로 도스 산토스 감독이 추구하는 LAFC의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공격 자원의 약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왼쪽의 손흥민과 부안가는 막강하지만 균형 잡힌 양날개를 갖추지 못하면 진정한 우승 후보가 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LAFC 앞에는 개막부터 거대한 벽이 서 있습니다. MLS컵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입니다. 메시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전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특히 손흥민의 절친이었던 레길론이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하면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친구에서 라이벌로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됩니다. 과연 손흥민과 LAFC는 2026년도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도스 산토스 감독의 새로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까요? 2026 시즌 MLS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한 해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의 2026 시즌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